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아프로디테인데요. 이게 이제 비너스죠. 여신입니다. 미의 여신입니다. 아주 관능의 여신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프로디테는 이제 이게 로마로 가면 비너스, 베누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전지전능한 여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쾌락하고 타락의 여신으로 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죠, 그죠? 코린토스의 그 신전이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막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고린도 전설을 여러 편 쓰는 게 그 고린도 시 자체가 이 아프로디테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고린도로 간다 이러면은 상류촌으로 간다 이런 뜻하고 비슷하게 됐던 겁니다. 그죠? 고린도 아프로디테 신전 자체가 아주 창녀들의 영업장으로 전락이 된 이런 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신화로 와서는 또 옛날의 권위를 회복을 해가지고 로마 건국 영웅이 아이디아스인데 그 어머니가 아프로디테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다시 타락을 하게 되고 아프로디테 포르네라는 이런 별명이 붙게 되는데 음란, 외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포르노그라피 하는 게 이제 아프로디테 포르네라는 데서 포르노란 어원을 막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원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원래 출생은 우라노스의 거품이죠. 우라노스의 그 거세 당하면서 거품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로스라는 게 원뜻이 거품이란 뜻이에요. 거품에서 태어난 여인, 미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상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그너 오페라 타노이저 이런 데 보면 장면이 베누스의 동굴 그래가지고 베누스의 무릎을 메고 있는 타노이저 예대인 엘리자베스하고 이제 서로 겹쳐지면서 동경을 하게 되는 이런 겁니다. 비너스와 엘리자베스의 대결 구도로 만드는 이게 이제 비너스가 주제가 된 그런 오페라였고요. 또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 이게 아주 미소년하고의 관계에 대한 게 있는데 키프로스의 왕한테 키프로스 왕과 키니라스 사이에 미라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딸이 굉장히 예뻤던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 키니라스가 자기 딸이 아프로디테보다 더 예쁘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다녔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로디테가 듣고는 아주 분노를 해가지고 미라가 키니라스를 사랑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는 이런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도니스가 태어나게 되죠. 미라와 키니라스 사이에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도니스가 태어나니까 아프로디테가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페르세포네한테 그 지하에 해가지고 돌려주기를 가서 양육을 시키는데 나중에 크고 나니까 페르세포네가 안 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또 제우스가 중재를 해가지고 3분의 1은 페르세포네하고 지내고 3분의 1은 아프로디테하고 지내고 나머지 3분의 1은 네가 살고 싶은 데서 살아라 이랬더니 이제 아프로디테를 선택을 해가지고 3분의 2는 아프로디테하고 지내고 3분의 1은 페르세포네하고 지내는 이런 이제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도니스가 사냥하다가 멧돼지한테 부딪혀가지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망한 자리에 아네모네 꽃이 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셰익스피어가 비너스와 아도니스 이런 이제 극시를 썼고 존 블라우라는 사람이 비너스와 아도니스라는 가면극을 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신 에로스가 큐피드 아모레 이러는데 이게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죠, 그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이제 에로스 사랑의 신입니다. 아버지는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혹시 헤르메스가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로스는 화살을 2개를 갖고 다니죠. 하나는 황금 화살이고 하나는 납화살입니다. 황금 화살은 그 화살을 맞으면은 사랑을 갖게 되고 납화살은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이런 화살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장난치고 이제 그런 게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로스하고 이제 푸시케의 사랑인데요. 이 푸시케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예뻤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혼수도 안 나서고 이러는데 신탁을 했더니 험준하고 높은 산 위에서 독사나 맹수 같은 개구장이를 신랑으로 만든다. 이런 신탁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풍 제페로스가 푸시케를 아주 험한 산 위에 궁전으로 데려다 놓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면은 그 에로스가 이제 그 궁전으로 가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푸시케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꼭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절대로 알려고 하지 마라. 아는 순간 뭐 곤란한 일이 생긴다. 이랬는데 이제 그 푸시케의 언니들이 그 산속에 가서 고생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밤마다 아주 멋있는 사람하고 사랑을 나눈다 이러니까 아주 이제 또 셈이 났어요. 셈이 나가지고 계속 이제 푸시케를 꼬셔가지고 도대체 누군지 네가 한번 확인을 해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시케가 밤에 일어나서 자고 있는 에로스를 보려고 하다가 등잔 기름 방울이 떨어지게 되죠, 그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절대로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알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그걸 알게 되니까 에로스가 아주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푸시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로스하고 사랑해서 시험에 들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용서는 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에로스하고 푸시케하고의 그런 사랑을 주제로 해가지고 세자르 프랑크라는 사람이 교양시를 푸시케라는 교양시를 썼습니다. 푸시케의 삶, 제피로스의 납치, 에로스의 정원, 모든 생명의 원천인 사랑이요 푸시케 에로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하나의 막으로 쭉 삼아가지고 5개의 주제로 해서 그런 교양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라트만스키란 사람도 프랑크가 작곡한 거기에 발레 음악을 붙입니다. 푸시케라는 발레 음악을 작곡해서 발레곡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바그너의 로헨그린이라는 그 오페라가 바로 같은 주제죠, 그죠? 엘자와 성배 기사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나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지 말라고 그러는데 알려고 하다가 떠나가게 되는 그 푸시케하고 에로스하고 아주 똑같은 주제를 바그너가 사용을 해서 엘자와 성배의 기사 이야기로 모디파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시는 올페우스인데요. 음악의 달인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뮤즈 중에서 제일 처음 서열이 높은 뮤즈가 칼리오페인데요. 아폴론하고 칼리오페 그 사이에서 올페우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할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르고 원정대도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노를 젓는 박자를 맞춰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그 오다가 세린의 그 음악 소리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 죽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떨쳐버리도록 다른 리라 연주,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를 해서 세린의 유혹을 벗어나도록 하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에우리디체하고 올페우스가 그 숲에 에우리디체는 요정입니다. 근데 이제 뜰에 나갔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혼자서 에우리디체가 나갔다가 목동 아리스타이오스가 갑자기 보면 반해가지고 달라들고 막 초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피하다가 독사에 물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올페우스가 자기 부인을 구하러 저승으로 내려가는 이런 거죠. 가다가 이제 뱃사공 카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옥을 지키고 있는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머리가 세 개인 개, 케르베로스, 이런 것도 다 지키고 있는데, 이 올페우스의 노래를 듣고는 다 감동해가지고 지하로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서, 그 지하의 신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도 올페우스의 노래를 듣고는 감동을 하고, 유리디체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데려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돌아보게 되죠, 그죠? 돌아보게 되면 다시 유리디체가 저승으로 떨어져서 그 다음에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그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올페오 유리디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작곡을 했습니다. 야코포 페일이라는 사람이 1600년에 에우리디체라는 걸 작곡을 했죠.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출생으로 피렌체에서 활동도 하고 성악가 작곡가로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거 작곡하게 된 건 메디치가의 마리아와 프랑스 앙리 4세하고 결혼 축하용으로 만든 그런 오페라였습니다. 또 몬테베르디가 올페오라는 그런 오페라를 또 만들고 또 글루크 이 사람이 이제 오페라의 개혁가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1762년도에 올페오와 유리디체, 올페우스하고 유리디체 이걸 주제로 해서 만들었는데 비엔에서는 크게 실패를 하고 파리로 가서 약간 그걸 바꿔가지고 프랑스 오페라 양식으로 바꿔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요건 이제 하이든이 철학자의 영혼이라는 이런 곡을 썼는데 이게 부제에 올페와 유리디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은 아주 최근에 악보가 발견이 됐어요. 1951년에 작곡은 1791년에 됐는데 이게 최근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1951년에 피렌체에서 초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교향시 중에 올페우스가 있고 스트라빈스키 발레 음악 중에 또 올페우스 유리디체의 올페우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펜바의 오페레타 중에 지옥의 올페, 지옥에 가서 활동하는 그런 그 올페우스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오페레타를 작곡한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올페우스는 아닌데 베토벤이 그 신화를 주제로 한 그런 그 곡을 하나 썼습니다. 부수 음악으로 아우구스트 폰 코제브의 연극에 나오는 부수모라 가테네의 페어라는 이런 곡을 41세 때 1811년에 이 곡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헝가리 그 페스트의 프란츠 황제의 도움으로 새로운 공연장을 하나 건립하게 되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헤르메스와 함께 그 페스트로 가서 예술의 옹호자 프란츠 2세의 흉상에 올간을 씌워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네 번째 곡이 터키 행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도 신화를 주제로 한 곡을 하나 작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영웅들을 주제로 한 건데요. 영웅 중에는 이제 아틀라스와 헤라클레스. 아틀라스는 아까 그 신들의 전쟁에서 티탄족의 편에 섰다가 나중에 패하는 바람에 볼로 지구를 받들고 있는 신이죠, 그죠? 그리고 헤라클레스 유명한 영웅이죠. 그래서 이 아틀라스를 주제로 해가지고는 슈베르트가 성악곡을 하나 작곡을 했습니다. 백조의 노래 그 연가곡 집에 나오는 8번째 노래인데 하이네가 이 아틀라스를 가지고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나는 불행한 아틀라스 고통 가능한 세상을 지금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시로 쓴 것이죠, 그죠? 저걸 주제로 해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든 게 있고요. 또 제우스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알크메네를 새로운 영웅을 낳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알크메네는 원래 암피트리온이라는 장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장군이 이제 전쟁터로 나갈 때 그 암피트리온으로 변신을 하고 그 알크메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날 암피트리온이 또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또 그 알크메네하고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제우스하고 난 아들이 헤라클레스고 암피트리온으로 난 아들이 이피클레스입니다. 이피클레스는 이제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 제우스의 아들 알크메네하고 사이에서 난 헤라클레스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우스가 그 헤라클레스를 여태까지 나온 영웅 중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헤라클레스인데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은 헤라의 영광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헤라가 못살게 굴었는데 이름은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라의 젖을 먹이면은 굉장한 영웅이,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헤라의 젖을 빨도록 갑니다. 근데 이제 빠는 동안에 헤라가 깨어나 버려요. 이게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젖을 빨다가 갑자기 떼내니까 그 우유가 이제 하늘로 계속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젖이 하늘이 치솟아가지고 그게 은하수가 됐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은하수를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저 신화에서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젖을 빨다가 갑자기 떼는 바람에 젖이 계속 흘러나와서 만든 게 은하수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헤라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헤라클레스가 광기에 빠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12가지의 관문을 다 통과를 하고 나중에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게 이제 저승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를 지상으로 데려오기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12가지를 다 하는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실수로 오이칼리아 왕의 에우리토스의 아들을 왕의 아들 이피코스를 살해를 하는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광기가 나타나고 이런데 또 델포이 신탁에 3년간 리디아의 여왕 옹팔레의 노예 생활을 하면 광기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그런 시탁이 나와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노예 생활을 주제로 해가지고 상상스가 관현악곡을 작곡한 게 있습니다. 옹팔의 물레라는 이런 걸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델도 허큘리스, 이제 헤리클레스의 발음인데요. 이게 이제 다야네이라와 이올레와의 관계를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다야네이라가 원래 헤라클레스의 부인입니다. 헤라클레스 부인이에요. 근데 어디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올레라는 그런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오는데 다야네이라가 오해를 했어요. 아마 자기를 버리고 아마 택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헤라클레스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 옷은 무슨 옷이냐 하면 과거에 남편이 사랑이 식었을 때 그 옷을 입히면은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건 줄 알고 입혔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부인은 몰랐지만 그 옷에는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옷을 입히니까 헤라클레스가 죽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 죽게 되니까 부인도 자살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제우스가 다시 배려를 해서 사후에 헤라클레스는 신이 되는 그런 영웅이죠. 그죠? 그래서 헤라도 용서를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헤베, 젊음의 신과 다시 결혼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핸델이 허큘리스라는 그런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트로이 전쟁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로이 전쟁이 결국 신화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제우스 바다의 여신이 테티스가 있었는데 테티스하고 관계를 하게 되면 제우스가 자기보다 더 강한 자식이 태어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결혼을 포기하고 인간하고 결혼을 시키게 되죠. 펠레우스하고. 테티스하고 펠레우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브라의 여신이 나타나고 그죠? 브라의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황금 사과를 던지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위하여 이런 걸 합니다. 이제 브라의 여신이죠. 그래가지고 아프로디테, 헤라, 아테네가 나섭니다. 아프로디테는 자기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해주면 미인을 구해주겠다. 헤라는 권력을 주겠다. 아테나는 전쟁 여신이니까 어디 가서 싸우든지 이기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파리스가 아프로디테에게 승리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가 스파르타의 왕비였거든요. 그 당시 아마 최고의 미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납치를 해가지고 파리스에게 갖다 주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납치 사건으로 인해서 트로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다니엘 포셀이라는 사람이 파리스의 심판, 그러니까 파리스가 그 사과를 가지고 심판을 내리는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곡을 작곡을 했고요. 또 안토니오 체스티라는 사람이 황금 사과, 그 사과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상황이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 레오폴드 1세하고 스페인 공주가 결혼을 하는 이런 거였는데 결혼식 축하용으로 만든 거였어요. 이게 나중에 다 만들어 나서 결국 그 황금 사자는 왕비에게 갖다 주는. 그러니까 왕비가 최고의 미인이라는 이런 의미가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와 결혼식하고를 연결을 지으면서 그 황금 사과를 주제로 해서 만든 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앤소니 튜어드라는 사람이 파리스 심판이죠. 심판하는 과정을 주제로 해서 발레 음악을 만들었고요. 또 프란체스카 칠레라는 사람이 오페라 아드리아나 루크부레르라는 이런 오페라를 작곡을 하면서 그 산막의 파리스의 심판, 그 심판 내리는 과정을 주제로 해가지고 아주 짧은 발레 음악을 작곡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로이로 간 헬레네인데요. 트로이로 잡혀가잖아요. 스파르타의 왕비로 있다가 그쪽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헬레네는 원래는 그 게우스가 스파르타 왕비 레다 백조로 변해가지고 레다하고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신화적인 딸이죠. 그죠? 그래서 클리타임네스트라하고 헬레네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리타임네스트라하고 헬레네는 자매 관계에 있어요. 그죠? 자매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헬레네의 법적 아버지가 스파르타 왕 킨타레오스였는데 헬레네의 신랑감을 구하다가 이제 메넬라우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고 메넬라우스가 왕위 계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멤논은
메넬라우스의 동생이에요. 그죠? 동생이고, 파레스가 납치가 되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펜바흐가 오페레타를 쓰면서 아름다운 헬레네가 그 아름답다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그죠? 주제로 해서, 곡을 쓰고, 납치를 당하게 되니까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그 트로이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거고, 그 메넬레우스 왕이 아가멤논이 자기 형인데, 아가멤논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트로이 전쟁을 주제로 해가지고 베를리오즈, 불란 사람이죠. 이 사람이 트로이 사람들이라는 이런 이제 곡을 씁니다. 제1부가 트로이 멸망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2부가 먼저 작곡이 되고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물론 이걸 쓸 때는 대본은 베를리오즈가 직접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의 로마 건국 영웅의 궤적을 그린 그 아이네이아스 곡을 주제로 해가지고 곡을 쓰게 됩니다. 대본은 자기가 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제1막이 기뻐하는 트로야 사람들 다 물러가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기뻐하게 되죠. 밖에 이제 목마가 있었어요. 그 목마를 성 내에 들여놓느냐 마느냐 이런 걸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언자 카산드라가 불안감을 나타내고, 그거 들여놓으면 뭔가 안 될 것 같다, 이러고는, 라오콘이라는 사람이 들여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 안에 무슨, 음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소리를 하자마자 두 마리의 뱀이 라오콘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이런 그 내용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만든 조각이죠. 가운데 라오콘이고, 이게 이제 트로이 목마를 불태우자는 주장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뱀한테 물려 죽는 이런 내용입니다. 두 아들이 같이 물려 죽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미켈란젤로 시대에 이 조각이 발굴이 됩니다. 발굴이 돼가지고 상당히 역대 모든 조각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조각품이라는 이런 이제 평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미켈란젤로도 이 작품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2막은 아이네이아스 침실에서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망령이 나타나서 빨리 로마를 세우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그 신화 소재가 되고 아주 그 웅장한 관작법을 쓴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시대적으로는 고전 신낭만파인데 교양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헬레나인데 나중에 전장이 끝나고 귀환을 하면서 다시 되돌아오면서 또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 이집트로 그 들어가게 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되면 또 자기가 죽을 거라는 이런 그 신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주제로 해가지고 이집트의 헬레나라는 이런 걸 썼고요. 또 이제 아가멤논 장군인데 그 이제 장군이 나와 있을 때 그 부인이 크리타임니스트라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레나하고 쌍둥이 자매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나가 있는 사이에 바람이 나버려요. 바람이 나가지고, 나중에 아가멤논이 돌아오면은 죽게 되죠. 원래 아가멤논하고 크리타임니스트라 사이에는 아들이 사남매가 있었습니다. 이피게네이아, 일렉트라, 크리소테미스, 오레스테스. 여기서 이제 일렉트라하고 오레스테스가 이제 실제로 복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로 하는 그런 곡들이 꽤 있습니다. 10년 만에 아가멤논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귀국을 하면서 또 전리품으로 트로이 공주 카산드라를 데리고 귀국을 하는데 또 이제 질투를 해가지고 크리타임니스트라가 죽이기도 하고 또 정부하고 바람이 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 아가멤논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딸 일렉트라하고 아들 오레스테스가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어머니를 죽이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비극 작가들이 그런 주제로 해서 극들을 많이 썼습니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주제가 그 아가멤논 일가를 주제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아이스킬로스는 오레스테스 그 아들을 주제로 해서 3부작을 썼습니다. 아가멤논의 귀국과 죽음, 오레스테스의 복수, 오레스테스에 대한 신들의 심판, 복수죠. 아주 아버지에 대한 복수죠. 그죠? 근데 그 복수도 한 것도 어차피 살인을 했으니까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포크레스가 그 딸 일렉트라죠. 일렉트라를 주제로 해서 쓰고 에우리피데스도 일렉트라 그 딸입니다. 그죠? 아가멤논의 딸. 또 리알트 스트라우스도 오페라 일렉트라를 써가지고 소포크레스의 작품에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본을 바탕으로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부인이 페넬로프였죠.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배를 짜고 풀고 하면서 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타나죠. 나중에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시합을 시킵니다. 화살 한 발로 나란히 세운 12개의 도끼자루를 관통시키는 자와 결혼하겠다. 저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남편 자기 남편밖에 없었죠. 그죠? 오디세우스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몬테베르디가 올리세이 귀환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도메네우스도 크레테의 왕도 귀환을 할 때 트로이에서 같이 귀환을 했습니다. 무사히 귀환을 했는데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모차르트가 그 왕을 주제로 해서 이도메네오라는 그런 이제 오페라를 작곡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체 신화의 계보는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우스, 일리아드 오디세이, 트로이 전쟁하고 관련된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르길리우스한테로 이어지면서 로마 신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로마 신화도 아이네야스, 건국하는 건국 신화와 더불어서 이제 거의 끝을 맺게 되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 신화가 되면서 로마의 신들은 숭배의 대상에서 물러나고 마치 이단 종교처럼 몰리기도 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제 신화의 그런 힘이 많이 약해지고 퇴보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화라고 하는 건 원래 인간 심성의 인간 심성의 원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심성의 원형이라고 그러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심성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화가 그렇고 음악 또한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화를 통해 가지고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건 그 양쪽의 기능을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화가 그렇게 이제 힘을 가지고 유행을 할 때는 거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가지고 음악을 작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그 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런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꽤 많이 인용이 된 적용이 된 주제가 된 그런 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